안녕하세요. 횡기초등학교 교사 윤정아입니다. 1학기에 이어서 선생님들께 2학기 수학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뵙고 이렇게 안내드리면 좋겠지만 상황인지라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번 2학기 교육과정은 1학기와 조금 다르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또 제가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단원별 내용인데요. 단원별 내용은 3학년 2학기 성취 기준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수업 지도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단원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곱셈, 나눗셈, 분수 단원에 대해서 수업 지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중심 평가인데요. 1학기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과정중심 평가가 무엇인지 또 과정중심 평가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2학기에서는 제가 미리 2학기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계획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교재 교구 활용 방법입니다. 교재는 1학기 때 선생님들께서 미리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모두를 위한 분수라고요. 분수 부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단원별 교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입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별 내용입니다. 3학년 2학기 수학과 교과서 차례입니다. 보시면 1학기에 배웠던 곱셈, 나눗셈, 분수 단원과 함께 원, 드리와 무게, 자료의 정리 단원이 함께 있습니다. 1학기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차례로 굳이 선생님들이 꼭 이거를 지켜서 할 필요는 없고요. 3학년 성취 기준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다음 교과서는 부교재로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오늘 강의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3학년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쓰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린다는 점에서 교과서 차례에 맞춰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단원의 내용 전개인데요. 1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은 내 친구라는 단원이 1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은 이번 학기의 수학학습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자연스럽게 익혀보는 그런 차시인데요. 이 차시에서는 어떤 특정 성취 기준을 구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도록 구성된 차시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강요하기보다는 정의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어서 학생들이 수학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곱셈입니다. 총 12차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 성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3학년 2학기 곱셈 단원에서는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인 곱셈을 학습합니다. 성취 기준은 곱셈 계산과 어림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뒤에서 과정중심 평가 계획에서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인 것과 곱하는 수가 두 자릿수인 것을 나눠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조금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취 기준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곱하는 수가 두 자릿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어림하기도 마찬가지로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인 것과 두 자릿수인 곱셈을 분리해서 어림하는 방법도 이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2단원 나눗셈입니다. 1학기에도 나눗셈 단원이 있었는데요. 1학기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의 의미와 그 다음 나누는 수가 한 자릿수인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2학기에서는 나누는 수가 한 자릿수이긴 하는데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학습을 합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뒤에서 또 가정중심 평가 차례에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저는 첫 번째 그 성취 기준인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을 1학기에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두 번째 성취 기준만 평가를 하려고 계획에 세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2학기에도 첫 번째 성취 기준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평가 계획을 세우셔도 무방합니다. 3단원 원입니다. 총 9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련 성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원의 지름과 반지름의 의미, 그 다음 그 관계를 아는 것인데요. 이때는 조작 활동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원의 지름과 반지름의 성질, 그 다음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이 학습은 6학년 1학기 원의 넓이를 학습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컴퍼스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조작 활동을 충분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4단원 분수입니다. 분수 개념은 3학년 1학기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1학기에는 연속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 개념을 학습하고 2학기에는 이산량의 등분할을 통한 분수 개념을 학습합니다. 1학기 연속량의 등분할은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산량의 등분할은 그 묶음수와 그다음 묶음 내의 수를 혼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분수의 개념에 혼동을 하는 첫 번째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이 이산량을 묶어서 전체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뒤에 과정중심 평가 또 단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첫 번째 성취 기준인 양의 등분할을 통하여 분수를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다. 이 성취 기준도 1학기에 평가는 했지만 1학기에서는 연속량의 등분할이었고요. 2학기는 이산량의 등분할이기 때문에 2학기에도 이 성취 기준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취 기준인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단위 분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거는 1학기에 그 분모가 같은 진분수와 그 다음 단위 분수를 배우거든요. 저는 그때 충분히 평가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2학기에는 이 성취 기준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요. 단위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학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취 기준은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1학기에 단위 분수와 진분수를 배우고 2학기에 가분수와 대분수를 배우는데요. 그래서 1학기에는 단위 분수, 진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이 성취 기준 평가했고요. 우리 2학기에는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5단원 들이와 무게입니다. 이 단원은 관련된 성취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이와 관련된 차시 활동과 무게와 관련된 차시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들이와 관련된 성취 기준과 주요 학습 활동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들이와 무게가 모두 같은데요. 들이를 측정하고 어림하는 활동, 그리고 그 결과를 단면수와 복명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들이의 덧셈과 뺄셈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흐름은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은 무게와 관련된 차시 활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입니다. 무게를 측정하고 어림하고, 그다음 단명수, 복명수로 표현하고, 그다음 무게를 덧셈과 뺄셈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들이와 무게를 지도할 때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즉 실생활에서 측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왜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토의 토론이 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측정 경험이 꼭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무게나 들이를 직접 측정하고 어림해 보는 활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실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실험 도구들이나 또 물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교과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학생들의 어림과 양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측정하는 그 활동을 직접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 먼저 어림해보는 활동을 꼭 가지고 그것이 양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수학 교과가 그렇겠지만 측정이야말로 실생활과 이 타 교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생각수학이나 탐구수학 같은 경우는 더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매 차시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원인 자료의 정리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료 표현의 기본이 되는 표와 그래프를 읽고 작성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는데요. 관련 성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건 이 수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집이라고 하면 인터넷, 텔레비전, 그 신문 등의 매체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학년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간단한 수치를 수집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친숙한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간식, 그리고 학교 행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행사,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소집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고요. 어차피 지금 3학년에 그림 그래프를 나오긴 하지만 5학년 때 그림 그래프가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그림 그래프의 어떤 구성 요소만 잘 인식하고 있고 한번 이렇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평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쨌든 성취 기준의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프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 몇 명,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성취 기준을 보면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대 그래프는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를 3학년 수준에서는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3학년에서는 그림 그래프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를 나타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냥 재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수학으로 세상보기 단원이 1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차시도 마찬가지로 처음 수학은 내 친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그 성취 기준을 구현하기보다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건물 그리기,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기 등 즐거운 활동으로 수학을 마무리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업 지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3학년에서는 곱셈, 나눗셈, 분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알고리즘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알고리즘 훈련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훈련으로 결과를 도출할 때는 속도도 빠르고 좋기는 하나 어떤 실생활의 문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곱셈의 상황인지 나눗셈의 상황인지 그에 맞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곱셈과 나눗셈의 어떤 알고리즘 훈련은 최대한 뒤로 미룬 다음에 단원을 학습할 때에는 실생활 상황에서 그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식을 세워서 아이들이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곱셈 지도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지도 사례 첫 번째는 수 모형으로 계산 원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수학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구체물의 중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실은 아이들이 알고리즘 훈련을 미리 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알고리즘 훈련으로 인해서 결과를 도출할 때 이 친구들은 곱셈을 다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구체물을 활용하는 그 시간을 최소한을 줄인 다음에 문제 푸는 훈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수모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지 곱셈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했었던 건데요. 이제 실생활의 문제를 제가 말로 제시를 해주고, 저희 반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반 학교의 3학년 학급은 3학급입니다. 한 학급당 23명인데, 그러면 우리 학교의 3학년 전체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일까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덧셈은 조금 익숙해져서 23 더하기 23 더하기 23으로 하는데 23이 3번 있기 때문에 23 곱하기 3이다. 요까지는 식을 세우는데요. 그 다음 신모형, 일모형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신모형, 일모형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해보거든요. 그래서 23을 3번을 두고 그래서 신모형을 보면은 23은 신모형이 2개가 있는 건데 그것이 3번 있으니까 2 곱하기 3. 그래서 9구단으로 6개. 신모형이 6개가 있으니까 60. 그다음 일모형은 3개가 있는데 그것이 3번 있으니까 3 곱하기 3은 9. 해서 일모형은 9개가 있으니까 9. 해서 69.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알고리즘 훈련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수모형을 통해서 조작 활동을 통해서 곱셈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현재는 일모형에서 받아올림이 없는데요. 일모형이 14개가 될 경우 14개가 될 경우 일모형이 10개를 신모형 1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수모형으로 조작 활동을 통해서 받아올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역시 그런데 곱셈을 그냥 문제로 푸는 것보다 수모형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셈 방법으로 곱셈하기인데요. 이 수모형을 가지고 개수로 계산했던 이것을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23 더하기 23 더하기 23을 가지고 69를 냈는데요. 이것을 가로셈으로 나타내면 23 곱하기 3은 20 곱하기 3인가 3 곱하기 3을 더해서 60 더하기 9는 69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식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 모형으로 보면 23이 이렇게 3번 있고요. 그래서 20이 3번, 신모형만 우선 모아서 20이 3번, 그다음 일모형 3번, 이렇게 해서 60 더하기 9는 69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수모형을 하고 나서 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마지막 세로셈 방법으로 곱셈하기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신 그런 걸 텐데요. 근데 이렇게 바로 세로셈으로 가기보다는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바꾸는 단계를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처음 25는 일모형 5 곱하기 5, 그 다음 50은 신모형 1개가 5개가 있으니까 50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더해서 75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일모형 25에서 그 일모형이 20개가 있어서 그것을 신모형 2로 바꾸는 걸로 받아올림을 가르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빨간색 이 숫자 2가 2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0을 나타낸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4단계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이라고 해서요. 2학기 내용이 나오는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수모형과 함께 나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수모형과 함께 나오기는 하는데요. 세로셈과 같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은 이 수모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로셈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먼저 보지 않고 수모형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25 곱하기 13이라는 것만 나눠주고 어떻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모든별로 토론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다가가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 제일 많이 나왔던 건 25를 10번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면 25 곱하기 10 그리고 25 곱하기 3 따로 한다면 그것을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모형만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10모형이 2개인데 그게 13번 있고 그다음 1모형에서 3개가 13번 있는 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그걸 다 합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건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눗셈 지도 사례입니다. 나눗셈 지도 사례도 마찬가지로 실생활 생활에서 어떤 실생활 상황에서 구체물로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냈던 문제인데요. 역시 아까 곱셈처럼 제가 문제를 제시합니다. 선생님께서 초콜릿 9개를 주시면서 모두먼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먼은 3명이에요. 한 사람당 몇 개의 초콜릿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주면서 수모형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책상에 그냥 수 모형과 보두마카만 준비를 했습니다. 책은 다 집어넣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너희들이 해볼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9개를 나누고 3명을 이렇게 묶음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고 하고요. 옆에 친구는 이건 다른 문제였었는데요. 이렇게 나타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나눗셈에서 등분제와 포함제가 있는데 등분제 관련된 이제 나눗셈 상황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하다 보면 등분제와 포함제라는 이름을 모르지만 나눗셈은 이런 방법도 여기서는 이런 의미구나 하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요것은 12개를 주면서 4개씩 나눠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포함제 관련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포함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이제 친구들과 연습을 한 다음에 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될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반 학생 사실은 이 친구는 저희 반 학생들 중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 나누기 4라는 식은 세우고요. 근데 아까랑 다른 상황이죠. 12개 중에서 4명에게 주는 게 아니라 4개씩 주는 거니까 그 중에서 4개씩 한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한 사람 줬는데 또 남았어요. 그래서 또 4개를 나눠줘요. 두 번째 사람한테. 그런데 또 남았죠. 4개가. 그래서 또 나눠줄 수 있다. 4번. 3번을 뺐더니 이제 다 나눠줬다. 그래서 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번을 뺐기 때문에 는 3번이 빠졌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영상에서 중간에 3번 빼고 0이 되고 막 춤을 추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수학만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어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진짜 멍하니 있고 손장난만 계속하고 그냥 의욕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하고 나더니 저한테 선생님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제일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 제일 쉬워? 이러면서 어떻게 수학이 제일 쉬워?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더라고요. 사실은 이 친구가 학기 초에 구구단을 2단까지밖에 못 외웠던 친구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구구단을 다 외워야지 나눗셈을 하기가 편한데 너무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눗셈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 상태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할 때는 구구단을 알아야 되니까 구구단을 외워야지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사실은 구구단 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너는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이 구구단 표를 보고 너가 이걸 해라 이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한번 외워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더 편하지 않겠니? 얘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 점심시간에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랬더니 자기가 9단까지 외우겠다고 갑자기 2단부터 9단까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놀라웠는데 얘가 9단까지 다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저희 반 학생들이 전체 학급이 23명인데요. 우르르 몰려서 그 중간 다 둘러싸고 있었고 이 친구가 9단까지 외우는 걸 굉장히 너무 신기하면서 끝나자마자 박수를 와 치면서 서로 되게 반가워하고 잘했다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또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이미
저희는 이제 3학년이 한 학급밖에 없어서 1학년 때부터 쭉 계속 같이 왔던 친구들인데 학생들한테는 이미 이 친구가 수학을 하지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저는 수학 못해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걸 외우다니 너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응원은 해주긴 했지만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이걸 해줄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한참 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지금은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또 국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걸을 쓰려고 하면은 무슨 받침을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빠서 막 대답을 잘 못 해주고 있는데 한 친구가 야, 영어로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를 못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조금 부족한 친구인데 요즘은 되게 열심히 하고 한글도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아이들이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물로 많이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바로 형식화를 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형식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타내고요. 이때는 숫자를 조금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크게 한 다음에 나타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토마토 56개를 7상자에 나눠 담는 거예요. 이거는 등분제와 관련된 상황이죠. 그래서 7상자를 아이들이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8개씩 할 수 있구나. 그래서 56 나누기 7은 8 이렇게 나타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둑돌 42개를 6개씩 나누어 주는 건데 이거는 덜어내기죠. 덜어내기에서 포함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이 23명인데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다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도 가능하겠어? 이렇게 또 의심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반의 또 다른 천천히 배우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는 다문화 가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덜어내기나 뭐 이렇게 보면은 다 맞지는 않고 첫 번째 문제는 틀렸고요. 3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8명, 9명 정도가 이런 상태였는데 다 틀린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 맞은 친구가 많았고 2개 맞은 친구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파악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성취 기준도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다음 3단계에서 보면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하며 나눗셈 하기입니다. 이제는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반에 조금 잘하는 친구긴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맞은 친구인데 등분제, 포함제를 표현해서 이 친구는 또 묶음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밑에 보면 곱셈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과 곱셈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늘 말씀드려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러 번 피드백을 줘도 여기 와서 다시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구체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12 나누기 3은 4 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 보면서 밑에 보면 4 곱하기 3은 12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3단계까지 왔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시 구체물을 도입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또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사용될지 모르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 엄청 많이 해줬던 친구이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분수지도 사례입니다. 이제 분수가 역시 1단계도 구체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학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산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물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1학기에는 제가 했던 거는 이건데요. 연속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띠종이로도 나타내고요. 사각형으로도 사용하고 원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등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많이 어려워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건 쉽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4분의 1을 어떻게 하지? 4개를 어떻게 나누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류에서 저희가 많이 흔히 보는 것인데요. 진짜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똑같아? 한번 대보라고 했더니 아니네요 선생님 이러면서 내가 잘못 등분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는 거는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서 단위분수도 함께 학습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1학기에서 단위분수는 3차시가 돼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3차시에서 하기에는 모든 단위분수를 먼저 익히고 나서 그 개수로 나타내면 분수의 종류도 더 자연스럽게 익히고요. 나중에 나가서 가분수, 대분수 관계까지 익힐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단위분수를 처음 도입할 때 바로 아이들과 함께 이게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게 단위분수야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2단계에서 단위분수의 개수로 분수의 개념을 이해할 건데요. 자, 이렇게 했었어요. 4분의 1, 6분의 1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말로 설명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막대 그림에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분의 3, 8분의 5를 비교할 때도 8분의 3은 8분의 1이 3개여야지 8분의 3인데 그러면 8분의 1을 만들려면 8개로 나눠야겠구나. 8개로 나누고 3개를 색칠해야지. 8분의 5는 8개로 나눠서 5개를 색칠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면 크기 비교까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진분수의 크기 비교와 단위분수 크기 비교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단위분수의 개수로 분수의 종류와 가분수, 대분수의 관계를 아는 건데요. 이건 2학기 내용입니다. 2학기에 가분수와 대분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칠을 했었어요. 2분의 3을 제시해주고 2분의 3은 2분의 1이 3개이지. 그러면 2분의 1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2분의 1은 그럼 전체를 2개로 나눠야지. 나눠서 색칠을 했더니 2개만 색칠하고 1개 모자르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이때 전체 1과 2분의 1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통해서 했었는데요. 저는 또 하면서도 이제 조금 될까 걱정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에 아까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하다가도 개념이 잘 잡혀서 잘 하다가도 갑자기 개념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물어봐도 그냥 막 대답하고 막 색칠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는 잘 하다가 세 번째 문제에서 갑자기 개념이 무너지면서 막 색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저기 볼펜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또 이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옆에서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도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서 지도서에도 3단계처럼 가분수를 자연수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걸 바꾸고 나머지를 다시 진분수로 나타내서 대분수로 나타내는 건데요. 2년 전에 저희 반 학생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선생님 그냥 가분수 대분수로 바꿀 때는 분자 분모로 나눈 다음에 몫을 자연수에 쓰고요. 나머지는 그냥 분자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싫은 거죠. 그런 활동들이. 그래서 그러면 너 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 이랬더니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만든 단계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보면은 이거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로 만드는 건데요. 그냥 이제 그 전에 저랑 먼저 해봤었어요. 그래서 4와 7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진분수는 쉽게 구하죠. 그리고 가분수까지도 잘 구합니다. 근데 이제 4분의 7을 4분의 1이 7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4분의 1이 7개다. 그래서 색칠을 하는 걸로 해서 했더니 쉽게 1과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4분의 1이 7개가 있는데 이 4분의 1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쨌든 4개가 모여야지 하나가 되니까 4개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빼보면 4분의 1이 이젠 3개가 남아요. 그럼 그 3개에서 또 4개를 뺄 수가 없으니까 4분의 1은 3개가 남고 그러면 그 뺐던 4개는 자연수 1이 되면서 1과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잘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나눗셈의 상황, 등분제 포함제를 잘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이걸 이해하는데요. 7 빼기 4 빼기 4 빼기 계속하는 건 어떤 상황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나눗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7 나누기 4를 했을 때 한 번만 빼줄 수 있고 나머지는 3개가 남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뺐던 그게 자연수가 되고 나머지 3개 남은 거는 4분의 1이 3개가 남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몫이 그래서 자연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왜 분자가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한번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물론 그걸 했던 친구들은 머리가 좀 똘똘한 친구들이었는데 이걸 설명했을 때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친구들도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나눗셈을 이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3학년 2학기 수학 평가 계획을 미리 세워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좋을 것 같으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곱셈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곱한 수가 한 자리 수인 곱셈과 그다음 두 자리 수인 곱셈으로 나눠서 성취 기준을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림을 할 수 있는 걸로 가치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에서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일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차시, 3차시, 4, 5차시가 있는데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1회에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여러 번 하고요. 그 평가를 다시 평가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다시 그 다음에 수업 장면을 또다시 평가하고 다시 거기서 피드백을 줘서 그 다음에 또다시 평가하는 것이 과정중심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가지고 그냥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1, 2차시는 수모형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가 도움을 줘서 하고요. 3차시에는 그걸 가지고 지필평가를 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지 지필평가를 하고요. 4, 5차시는 학생들이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 수학 글쓰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수학 글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채점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시를 도움 없이 해결할 경우, 그래서 설명까지 할 경우엔 4점,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할 건 3점, 2점, 1점 이렇게 채점 기준을 내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상, 중, 하를 줍니다. 4점일 때는 상, 3점일 때는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상중하를 주는 이제 나이스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왜 굳이 점수 채점 기준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보고 이렇게 맞춰서 얘는 상 주고 중 주고 하를 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 정도는 상이지 이 정도는 중이겠어 이 정도는 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채점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가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채점 기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채점 기준이 꼭 3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6점으로도 나누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모는 종이나 이번에는 곱하는 수가 두 자리 수인 곱셈인데요. 이번에도 모는 종이나 수모형 구체물을 사용하고 그다음 지필평가로 어림하고 계산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교과서에 있는 생각수학 문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각수학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막에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를 알아보는데 이거 자기가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둠과 토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둠과 토론을 한 다음에 동료평가와 함께 다 관찰 구술평가,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수학을 저희가 지필평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토의 토론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동료평가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채점 기준이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점 기준에 관련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눗셈인데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물, 그다음 못과 나머지를 구한 결과를 지필로 평가하고 마지막에는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하기를 논술평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행평가라고도 여러 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학의 평가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계속했던 그 결과물을 누적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채점 기준과 그 다음 평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은 친구들을 어떻게 했는지 얘는 4점을 주고 상중하를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 원인데요. 이때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림 원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찾는 장면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평가가 굳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데 수행평가, 관찰평가를 넣었던 이유는 학생들이 원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장면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원을 그리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은 다시 피드백을 줘서 그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이제 관찰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3차 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1학기에 제가 과정수준 평가 도구에서 수학 카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카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1단계 수학 카드, 2단계 수학 카드, 그리고 뒷장에는 수학 글쓰기입니다. 자기가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글쓰기까지 되는 친구들은 점수가 높고요. 그다음 2단계에서는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림으로 나타내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게. 그다음 1단계는 보면은 구체물 색종이 띠종이로 했었어요. 그래서 크기 비교. 이거는 제가 1학기 분수 평가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수학 평가할 때는 이 수학 카드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채점 기준과 평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상세하게 했었고요. 자, 그다음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크게 원을 해서 다양한 모양 꾸미기인데요. 처음에는 원을 그리는 장면을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리는 장면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컴퍼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 꾸미는 장면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그리는 장면을 평가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책에 있거든요. 이제 수학책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차시에 넣어서 조금 이제 단계가 높은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행평가가 실기실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필평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관찰평가, 실기실습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수행평가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평가지를 만들기보다는요. 수학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선생님 부담도 줄고요. 또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채점 기준과 평가 기준인데요. 여기서 보면 채점 기준이 1점부터 6점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에 맞는 상중하 평가 기준도 세웠습니다. 다음 4단원 분수인데요. 분수도 마찬가지로 구체물을 활용해서 하고요. 구체물을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분수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1단계 구체물 활용해서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 생각수학인데요. 생각수학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학생들이 풀어보고 모든별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료평가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과 평가 기준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해서요. 그럼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수 관련 또 평가인데요. 가분수, 대분수라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입니다. 그래서 단위 분수의 개수를 분수로 표현해보고 분수의 종류를 알아보는 평가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교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두를 위한 분수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건데 이 단위 분수의 개수로 분수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 놀이를 통해서 또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평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짝활동을 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좀 관찰평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평가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요. 채점 기준과 그다음 그에 맞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분수입니다. 분수, 이거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크게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1학기 했기 때문에 굳이 2학기는 평가 계획을 넣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선생님들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그 분모 같은 분수끼리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단위 분수 개수로 분수 크기 비교를 장면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요. 그다음 다빈치 코드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응용하여 놀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다빈치 코드에서 그 숫자는 자연수인데 그 숫자를 분수로 바꿔서 놀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9분의 7, 9분의 8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같은 숫자일 때는 검은색 패를 먼저 앞에다 둡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뽑아서 나왔던 숫자가 9분의 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9분의 5네요. 그래서 앞에다가 두고 놀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고요. 이 친구를 잘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9분의 2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영상 찍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1을 가르쳐 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러고 1을 뒤에다가 놓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사실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인데요.
이런 다빈치 코드 놀이를 가지고 평가를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보드게임 놀이는 놀이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따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냥 이 놀이로 그냥 바로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다빈치 코드 제가 했던 건데요. 이렇게 세트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숫자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세트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트를 했으면 다음 날에는 이 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트를 해서 계속 분수 카드 놀이를 하는데요. 이거는 창체 시간 제가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또 점심시간에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놀지 못하니까요. 점심시간에 요걸 나눠주고 놀이해라 이렇게 했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빈치 코드 보드게임을 사서 거기 앞에 붙이면 좋은데 너무 가격이 있어서 제가 못 해가지고요. 저희가 23명이라 2명씩 해야 되면은 너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검은색 종이를 이렇게 해서요. 앞에다 붙이고 반을 접어서 요거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숫자가 안 보여서 그냥 세우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 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좋아할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선생님 또 그 분수놀이 해요 해서 되게 여러 번 해서 지금 종이가 좀 너덜너덜해졌는데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놓으시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 놀이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움 없이 분수 타일을 크기가 큰 순서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잘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평가 기준입니다. 그다음 드리아 무게는 성취 기준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평가를 할 때.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토의 토론과 관련된 거라서요. 둘이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면 불편한 점 이야기하는 장면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토의를 하고 동료 평가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단면수 복명수를 하는데 이때는 특정하는 활동을 가지고 단면수 복명수 하는 것까지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을 되게 자세하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장면에서는 내 의견을 한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근데 못하는 경우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림하고 제어하는 활동을 잘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단면수, 복명수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채점 기준을 좀 자세하게 한 다음 그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리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덧셈, 뺄셈도 보시면 1단계, 2단계인데 다 생각 수학과 수학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따로 만드실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수학 교과서를 잘 활용하시면 평가할 때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과 평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무게와 관련된 건데요. 이 무게에 관련된 것도 아까 드리와 마찬가지로 토의 토론을 하고 그 다음 직접 어림하고 측정해보고 그 결과를 단명수, 복명수로 표현해보는 장면까지 흐름으로 그냥 평가를 수업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요. 평가 기준까지 나타냈습니다. 무게의 덧셈과 뺄셈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평가를 하도록 했고요. 채점 기준, 평가 기준입니다. 드리아 무게에서 이거는 3, 4학년군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이동된 부분인데요. 톤입니다. 사실은 이 3, 4학년군에서 다루는 무게 단위 그램과 그 킬로그램과 관계에서 1000배라는 관계 속에서 톤을 이해하는 것이 내용체계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톤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 성취 기준은 톤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의 토론과 관찰 평가를 통해서 그냥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뭐 1톤은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톤이 어떤 정도인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점 기준과 평가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단은 6단은 자료의 정리인데요. 이 자료의 정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수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나서 자기의 해석된 거를 모든 별로 토론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 중에 토론을 할 수 있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료를 수직 분류 정리해서 그림그룹으로 나타내는 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수행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과 평가 기준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교재 교구 활용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기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모두를 위한 분수인데요. 분수 부교재입니다. 3, 4학년 학생들 대상이긴 한데요. 5, 6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분수 개념에 잡히지 않은 학생들을 이 교재를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간략하게 보면 저는 3학년 내용만 지금 차례를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교재의 구성과 활용법이 2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하게 나오고요. 연두색 부분은 3학년 1학기 연속량에 관련된 분수 소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파란색 부분은요. 2학기 이산량 분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신청해서 신청 못 하셨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행재정 정보로 들어가셔서 통합업무자료실, 그리고 기타 업무 자료로 들어가시면 미래교육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분수교재라고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수교재를 살펴보면서 좋았던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학기 내용인데요. 제가 분수 크기 비교할 때 단위 분수의 개수로 비교하는 게 참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과서에도 단위 분수의 개수로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짧게 나와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입니다. 단위 분수의 개수 4분의 1이 몇 개가 있으면 4분의 2이다. 4분의 1이 3개가 있으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는 제가 이 모두를 위한 분수 교재를 받기 전에 제가 그냥 만들어서 했던 건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교재를 활용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확 머리에 탁 박힐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컬러풀해서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상황 연습 가능한데요. 이거는 등분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등분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분할이라는 분수에서 등분할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나눈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등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계속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등분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등분할이 되지? 그쪽에다 에너지를 너무 쏟게 되면은 학생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안내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 이게 등분할이구나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는 연속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잘 익힐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2학기 내용에는요. 2학기 내용은 전체와 부분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2학기는 말씀드렸지만 이산량인데요. 이산량은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전체와 부분의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도넛 6개라고 하면 전체를 6개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 도넛 1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의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이산량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의 개념을 계속 인지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전체는 몇 개다. 그리고 나중엔 전체가 몇 개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은 묶음수라는 것도 계속 언급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개념을 강조할 때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연속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산량입니다. 그래서 연속량과 이산량을 동시에 주면서 그것에 대한 전체와 부분의 개념을 더욱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1학기 연속량을 배우고 2학기 이산량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산량에서 다양한 등분할 연습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때 등분할할 때 제일 오류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체에서 묶음수와 묶음 내의 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의 5분의 2라고 하면 5묶음으로 나누어서 그중에 2묶음에 있는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류가 5개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5묶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직접 학생들이 등분할을 많이 해보는 경험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습지를 만들기에도 선생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부교재에 봤더니 굉장히 많은 문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묶음수와 묶음 내의 수를 혼동하는 오류를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 길이 모델로 이렇게 여태까지는 계속 다른 모델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이 모델로 또 나타내는 연습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분수만큼 색칠하는 연습을 통해서 분수의 명확한 개념 정립하는 건데요. 이것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한테 매우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 가지 단위 분수 개수로 분수 크기 표현하면 더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구인데요. 1단원 곱셈입니다.
역시 수 모형입니다. 수 모형인데요. 이거는 저희 반에서 직접 쓰는 모형인데요. 이렇게 1인당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은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보면은 이렇게 100모형, 10모형, 1모형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자릿수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곱한 수가 두 자리 수인 경우에도 수모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에서는요. 이렇게 모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모는 종이 사용할 때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모는 종이 할 때 가로가 몇 칸이고 그 세로가 몇 칸인가를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곱해요? 이러는데 그거를 할 때 제가 좋은 모형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 수모형도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수모형이 이런 수모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는데 이것도 약간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다 사지는 못하고요. 반에 한 3개 정도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 수모형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수모형과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수모형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7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 곱하기 7이라는 건 4개로 되어 있는 게 7개가 있는 거잖아요. 7묶음.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 둘, 셋.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5, 6, 7. 그러면 이렇게 모는 종이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 4칸이 있는데 요 4개가 7번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4 곱하기 7이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는 종이를 했더니 훨씬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는 종이라는 것이 저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하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워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했었는데요. 요게 나중에는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단원 나눗셈인데요. 나눗셈은 수와 연산형이기 때문에 수모형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요. 3단원 원입니다. 자와 누름목 컴퍼스가 있는데요. 컴퍼스로 왜 원을 그리는데 그 전에 누름목과 띠를 가지고 원을 한번 그려보는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놀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던 놀이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분수인데요. 4단원 분수는 이산양의 분수이기 때문에 바둑돌, 숫세기, 칩 등에 셀 수 있는 교구들은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있는 블럭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띠색종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 모델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원 두리와 무게인데요. 5단원 두리와 무게인데요. 이 두리와 무게에서는 준비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교과실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을 몇 번을 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의 정리인데 자료의 정리에서는 붙임딱지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간단한 수치로 할 수 있는 거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이 붙임딱지를 붙여서 이게 몇 개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든 수학에서 구체물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구체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체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모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모형을 한 가지만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요 수모형을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 베개 모형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 화면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저만 사용하는 교사 교구예요.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 모양 있고 뒤에 보면은 자석이 있는 거예요. 칠판에 바로 붙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할 때 하는데 이제 방과 후에 이 친구들을 지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너네도 재밌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고 서로 했는데 이 백모형과 이 백모형을 다르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 백모형은 작고 이 백모형 크니까 이게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수모형을 조금 다양하게 얘도 사용해보고 얘도 사용해보고 하는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렇게 연결했던 수모형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서는 이 1모형이 10개가 모이면 10모형이 되는 것까지 이해를 잘 했고요.
십 모형이 또 10개가 모이면 100모형까지도 어느 정도 인계를 했는데 100모형이 모여서 1000모형이 되는 걸 일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이 100모형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1000모형과 기존에 있는 거기서 제공되는 이 1000모형이 똑같다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도 저는 연결하는 모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구체물 할 때 저 분수막대도 많이 이용했는데요. 일반 전체 학생들은 이 분수막대가 굳이 없어도 잘 잘 이해를 했었는데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분수막대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막대를 두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옆에다 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체를 2개로 나눈 게 2분의 1이지. 4개로 나눈 건 4분의 1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보면서 나누더라고요. 6분의 1을 나눠서 6분의 2는 6분의 1이 2개니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나타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자기가 세보는 거예요. 직접 6개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림으로 나타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수직선 나타내기인데요. 저는 수직선 나타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는 8분의 5니까 8분의 1이 5개니까 5개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물 활용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 유발인데요. 이 친구들은 또 집중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최대 한 20분, 30분이었는데, 그래서 방과 후에 사실은 저 보드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할리갈리 게임 아시죠? 보드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인데 순발력 게임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 수 감각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게임입니다. 보통 저희가 수 감각 키우기 할 때 직산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직산이 어떤 딱 눈으로 봤을 때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 번에 저렇게 2개, 3개 있으면 5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수 감각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는 친구들은 수 계산까지 이어진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할리갈리 게임으로 수 감각 키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5개. 그러면서 한 자릿수 덧셈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래 할리갈리 게임은 5가 됐을 때 종을 누르는 건데요. 제가 이제 방법을 변경했어요. 6개가 될 때, 7개가 될 때, 8개가 될 때 이렇게 해서 하면서 수 감각 키우기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빈치 코드 게임인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 분수 단원 할 때 다빈치 코드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경우에 이 놀이 방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이 다빈치 코드 놀이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는 그 분수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들어가면 그 놀이 방법을 몰라서 계속 그거 설명하느라고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에 그래서 이때는 수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놀이하는 날이야 이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빈치 코드 게임을 하고 갔었습니다. 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건 샌드 테니스인데요. 이거는 곱셈을 사용하는 건 곱셈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곱셈을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보드게임입니다. 이것도 많이 했고요. 이거는 저희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체 시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봉고 게임이에요.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도형의 감각을 키우는 게임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여기에서는 도형을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가지고 저 모양을 채우는 건데요. 채우고 나서 보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보석은 4점, 파란색은 3점, 초록색은 2점, 그다음 갈색은 1점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총점을 내서 이제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 풀고 나서 4점짜리는 너 몇 개 있어? 그러면 4점짜리가 뭐 1개 있으면 4 곱하기 1, 3점짜리가 2개 있으면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을 내서 그래서 곱셈으로 구구단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가정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1, 2학년 상대로 대상으로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이제 앱을 로 공부하는 건데요. 3학년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할 때 이것도 도움이 되어서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은 학교 TV에 탑재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 TV에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된 교재가 있어서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교육청 접속하셔서 행재정 정보, 그다음 통합업무자료실,
기타 업무 자료, 그다음 미래교육과를 선택하시면 아까 모두를 위한 분수교재 다운받았던 그 윗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교재와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학기에도 안내드렸던 내용인데요. 수학교육과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3학년 2학기 수학교육과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2학기에도 학생들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